네, 반갑습니다. 떠보기 전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 강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산대기 1급 강의입니다. 지금 오늘 강의는요, 자, 이 재무제표에 관련된 이제 성격들 공부하고 오늘 끝낼 건데, 사실 이 강의가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말문제로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맞춰야죠. 이건 단수 암기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를 공부를 하고요. 사실 강의 들으면, 뭐야, 이거 막, 야, 이런 성격이야? 막 이럴 거야. 지금 여러분들 보면.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책들 보면 제일 공부하기 싫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거 다 회계 공부할 때 다 공부했겠죠? 공부하기 싫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강의 듣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기 막판 일주일 있죠. 일주일 전에 그냥 싹 다 암기해버리고 한번 외워. 한번 외우고 그 전날 한 번 더 외워. 그럼 무조건 맞춥니다. 됐죠? 그래서 강의 제가 지금 드리는 거 강의해드리는 거 들어서 일단 먼저 이해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만 한번 하고 요번 강의는 그렇게 딱 맞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저희가 봤죠. 우리 시험은 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중점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쵸? 재무상태표랑 손익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재무상태 복습해보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뭐예요? 일정 시점입니다. 그쵸? 일정 시점의 누적이죠. 누적 개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었어요. 그쵸? 일정 기간이었습니다. 그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습 잘 하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 이 재무상태표 보면요. 손익계산 중에서 기본 가정 작성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먼저 볼게요. 좀 기본 가정 봅시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이 재무제표는 이런 기본 가정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속 기업을 가정합니다. 청산이나 중단은 전제하지 않고 이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만들어요. 됐어요? 청산은 뭐 이미 끝난 거야. 법인이 회사가 끝나서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끝난 회사나 중단, 그 중단 회사를 가지고 가정을 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기업을 가정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만들어진 거는 경영진 책임입니다. 뭐 당연히 경영진 만들지 않겠죠. 밑에 회계팀의 직원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제 누가 해? 그렇죠, 경영진이죠. 그래서 경영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표시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해서 표시해야 돼요. 됐죠?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리고 4번, 비교 재무제표를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보면 올해 걸 보더라도 작년 게 항상 같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재무제표 기본 가정 때문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표시 분류의 계속성, 뭐 한 번 딱 표시나 분류했다, 그럼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얘기예요. 보고 양식의 준수. 자, 볼까요? 요거 보고 양식의 준수. 보고 양식의 준수는 어디 있어요? 요거 보고 양식의 준수. 요 보고 양식의 준수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자본면도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어요. 요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과 통합표시 이렇게 쫙 있는데 이걸 말하면서 할게요. 구분과 통합표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요런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고 별도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액표시,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가 뭐였어요? 자산 한번 살펴볼까? 자산은 뭐예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상계하면 안 돼. 상계. 비슷한 것들 하더라도 상계는 뭐 퉁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뭘 해? 총액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1년 기준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 1년 혹은 정산 영역 주기로 유동이나 비유동,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죠? 그래서 보통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넘냐 1년이 넘지 않냐에 따라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혹은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아직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2회도 가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들으세요. 유동, 비유동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 아니면 1년이 아니라면 정산 영업 주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배열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재무상태표 위에 먼저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을 해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이랑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데 이거 이익잉여금은 당기순 이익을 벌어들인 잉여금이고요. 자본은 자본과 관련된 잉여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잉여금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자, 미결산 항목 등 미결산 지금 결산 항목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가지금이나 가속 요런 거는 평상시에 쓰는데 결산할 땐 요게 재무상태표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요런 건 재무상태표에 나오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 보고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비만 계정은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한 번쯤은 다 들어봐야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됐어요. 자, 이제 손익계산 작성 기준 봅시다. 손익계산 작성 기준은 요렇게 쭉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볼까요? 발생 기준은요. 발생한 기간에 배분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나오는 건데 회계 이게 기본이죠. 이제 발생 기준에서 제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뭐냐면 이건 현금 유출 기준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금 유입과 유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분기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발생한 기간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주의 별표 중요합니다. 실현주의 봅시다.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해야 돼.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실현된 이건요. 이 발생주의를 조금 더 확장 더 좀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발생주의 구체적. 그 수익은 어느 때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뭐냐면 비용은요.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대응에 걸쳐 인식해. 이게 바로 이제 재고자산에서 기말 재고자산을 뺍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말씀드렸죠 이거? 일주일 전에 이거 들으면 다 알아. 여러분 공부했으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두 번째 시간인데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은요 관련된 수익 어쨌든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게 비용은 그 관련된 수익과에 대해서만 인식을 해야 되는 거나 라고만 알고 갈게요. 그게 수익비용 대응이에요. 총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에서도 있었죠. 총액 기재, 즉 상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총액으로 기재된다는 거고. 구분계산. 자, 이제 손익계산서가 자 이제 뒤에 가서 거의 이 회계 끝날 때쯤에 수익비용 공부하는데 구분이 돼 있어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액에서 판가밀 빼면 영업이익에서 뭘 빼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수익이랑 영업 외수익은 더 영업 외 비용은 빼요. 그게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야. 어쨌든 그렇게 구분해서 원칙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요. 됐죠? 다 가서 외울 겁니다. 환급금액 표시. 환급금액 표시는 요건 이제 뭐 뒤에 가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시고 요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환급금액의 표시는 뭐 대순중단금액 마이너스다 그런 거 환급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됐죠? 자 여기서 발생주의 한번 볼게요.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 정말 회계 여러분 처음 보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현금이잖아요. 여러분 다 현금이 나갔으면 나간 거고 현금이 들어왔으면 우린 수입이죠. 그쵸? 맞죠? 근데 우리는 이 회계는요 현금주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금주의로 하지 않아요. 발생주의랍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X 1년이 있어. 근데 4월 1일에 여러분이 9개월이죠? X 1년부터. 근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 끊었다고 할까? 헬스장 끊었다 보면 헬스장 뭐 예를 들어서 1년 끊었다고 헬스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헬스장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헬스장 주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한번 끊었어. 근데 한번 끊을 때 싸게 하려면 1년치 막 끊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12만원치를 끊었어요. 싸게 해가지고 막 15만원, 3만원 할인 받았어. 잠깐 10만원 됐어. 그러면 이 헬스장 입장에서 이때 현금은 언제 들어와? 4월 1일에. 전체가 들어오죠. 12만원. 그죠? 이때 12만원 전체를 다 수익으로 인식, 즉 매출로 인식하면 이건 뭐예요? 현금주의예요. 그런데 회계는 현금주의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현금주의가 아니고 이 12만원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발생한 기간. 자, 이 12만원은 1년이잖아. 언제? X1년 4월 1일부터 X2년 3월 3일, 내년 3월 31일까지죠. 그럼 올해 건 언제, 몇 개월이야? 9개월이지. 이거 써놨잖아, 제가. 그죠? 어떻게 했어? 그래서 12만 곱하기 12분의 9를 해야겠지. 이거 나눈 거죠. 12만. 왜? 이건 1년치잖아. 1년치인데, 요 12분의 9는 어떻게 한 거야? X1년치만 만든 거죠. 맞아요? 발생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12만원을 번 거야? 올해는 9만원을 번 거야? 그죠? 헬스장 입장에서 9만원 번 거지. 이게 발생주의야.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래서 회계는 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뭐가 합리적이야, 여러분? 발생주의가 합리적이죠. 현금은 4월 1일에 한 번에 들어왔어. 그죠? 그럼 12만 원이 내가 번 거야? 아니지, 이건 1년 동안 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분을 해야지, 시간에. 이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9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까지 봤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단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재미없는 게 있어요. 재무회계 개념체계.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있습니다. 체계.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말문제니까 이렇게까지 말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기본 가정이 있고 회계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가정 어떻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의 기본 가정이에요. 회계의 기본 가정이지.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랑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 봤죠. 그죠? 근데 지금은 개념 체계야. 됐죠? 어떻게 회계가 이렇게 개념이 잡혀있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기본 가정은요 비슷해요. 기본 가정, 회계 기본 가정은 이거야. 첫 번째, 기업의 실체 가정, 독립된 실체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법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법인이 여러분 법이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법인이 있고 이렇게 있고 대표가 있어요, 대표. 법인의 대표. 이거 법인 대표 거예요? 아니면 법인은 법인이야? 물어볼까 제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으로 봅시다. 자, 삼성 주주들 거예요? 아니면 삼성 대표이사 이재용인가? 이 대표이사 부회장인가요? 그죠? 모르겠다. 이재용 거야. 응? 삼성 이재용 거야? 아니죠. 법인은 삼성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법인은 기업 실체 독립된 실체라는 거야. 회사는.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두 번째, 계속기업 가정 했어요.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니까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합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기업의 가정을 안 두잖아요. 그럼 역사적 기업 원가주의가 필요 없어요. 역사적 원가주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당시의 그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10년 전에 1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10만 원으로 기재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왜? 계속기업 계속 갈 거니까. 그쵸? 근데 만약 계속기업이 아니고 내가 앞에서 봤던 청산기업을 가정하잖아요. 역사적 원가가 뭐가 중요해? 나 지금 이 회사를 해체해야 돼. 그럼 지금 파는 값이 중요하겠죠. 현행 원가가 더 중요해요. 이건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뭐다? 계속기업의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말로만. 됐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저한테 설명 듣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연칙입니다. 발생주의. X1년 걸 끊어서 해야 되고, X2년 걸 끊어서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발생주의가 필요한 거지. 아까 앞에서 봤죠? 발생주의?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회계정보, 개념식. 회계 정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를 공부할 거예요. 요거 봅시다. 회계 정보는요, 목적이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됐어요? 그치?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왜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 유용한, 이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게 회계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목적이 유용한 정보인데 전제는 이해가 가능해야 돼. 그죠? 이해 가능하시면 어떻게 만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제는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요. 자, 이해 가능성은 이렇게 있어요. 주요 질적 특성이랑 기타 질적 특성이 합쳐야 됩니다. 됐어요? 주요 질적 특성은 요렇게 있어요. 목적 적합해야 되고요. 그 신뢰성이 있어야 돼. 이거 개간하고 볼 거예요, 뒤 가서. 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적시성이 있어야 돼. 예측 가치 볼까요? 이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 보고 이 회사 뭔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 매출이 더 일어날 것 같은데, 자산을 보니까 얘가 투자하고 있구나, 부채가 많네, 조금 힘든 위험한 자산 회사인데 알 수 있겠지. 예측가치, 피드백. 내가 보니까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피드백 할 수 있겠지. 적시성, 내가 그때 당시에 필요했을 그 정보를 제공한 적시성이에요. 그게 세 개가 합쳐져야 목적 적합한 거야. 됐어요? 그 신뢰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표현의 충실,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얘기고, 되게 여러분 학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문제 맞추는 거야. 이거 회계랑 아무 의미 없어. 그죠? 네, 설명하면서도 내가 지금 제가 재미없어갖고. 자, 갑시다. 자, 그리고 검증 가능성, 검증이 가능해야 돼. 누가 봤더라도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중립성이야. 뭐 이렇게 편의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기의 주관에 맞게. 그쵸? 나중에 보겠지만 요 목적 적합성의 신뢰성은 좀 상충이 돼. 상충이 되는데, 요 상충되는 거 뒤에 가서 공부할 거고요. 상충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질적 특성, 비교 가능성인데, 이 비교 가능성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간, 즉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서로가 알아야겠지, 똑같아야겠지. 뭐 회계를 써라, 똑같은 약속된 회계 기준을 써야 서로가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기간별로도 맞아야 돼. 기간별로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작년의 손익계산서와 올해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성이 있어야 돼. 그죠? 계속적으로 써야 되고, 기업 간에는 통일적으로 똑같은 약속된 원칙을 써야지 통일성이 있겠죠.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걸 해야 이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약은요, 뭐냐면, 즉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만드는 그 비용이 효익보다 작아야겠지. 크거나. 즉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게 효익이 비용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죠? 그 얘기죠?
우리 중요성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는 건 안 쓴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해 가능성이 뭐냐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해 가능성은 기업이 제공하는 경제 정보를 회계 정보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전제가 뭐예요? 근데 이 전제 요거 별표 치고 회계 정보 이용자가 회계 정보를 이해하기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과 같이 재무상태표를 공부하고 손익계산 공부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여야 내가 딱 제공했을 때 이해하겠죠.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를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동생 뭐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 노래하는 동생이야. 내 친동생.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그 뭐 회계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근데 걔한테 딱 회계사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 줬을 때 너 이거 이해돼? 됐을 때 이해 안 되는데? 그럼 그 이해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건 전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대상은 우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해를 시켜. 그러면 이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목적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정보가 회계정보 이용자 의사결정 목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회계정보를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 내의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야. 회계정보를 이용했을 때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이해됐죠? 그게 목적 적합성이지. 됐죠? 신뢰성은 회계정보 믿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신뢰성은 이 표현 충실성에서 볼게요. 요 세 개가 신뢰성이죠? 표현 충실성은 뭐예요? 기업 실체, 경제 자원과 의무,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을 충실하게 다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검증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동일한 경제 사건이나 거래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게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돼. 그래야 검증이 가능한 거죠. 그쵸? 오케이. 세 번째, 중립성이야. 의도적으로 미리 하는 게 편견이나 편의가 없애는 얘기야. 중립성. 요 세 개가 돼야 신뢰성이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제가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이거 여러분 한 번만 듣고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이해할 거 없습니다. 됐고요. 주요 질적 상충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보면 주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이랑 신뢰성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됩니다. 상충. 볼게요. 보면은 목적 적합성은 자산의 평가 이제 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해도 때문에 편할 텐데 이해가 좀 봅시다. 자산의 평가법 시가법이 있고요. 원가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을 그 기말 자산 기말 그 당시로 평가를 합니다. 됐어요? 기말 평가로 시가 평가를 해버려. 그럼 그건 시가법이야. 그건 공정가액으로. 근데 만약 평가를 하는 원가법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0일 연말 기준으로 평가를 해. 그럼 그게 더 목적 적합하긴 하죠. 근데 원가법은 더 신뢰성은 있지. 내가 샀을 때 값은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기말에 그 값은 변동될 수 있잖아.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이 시가법은. 이해됐어요? 이게 상충된다고요. 성격이. 상충되기 때문에 요렇게 예를 좀 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목적 적합성이랑 신뢰성이 성격이 둘 다 주요 지적 특성인데 둘 다 상충되는 느낌이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봅시다. 수익 인식 방법은 진행 기준이야. 하지만 신뢰성은 완성 기준이거든요. 진행 기준은 진행될 때 뭐 10%, 뭐 40%, 70% 진행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신뢰성이 더 있게 하려면 야, 너 그때 10%, 20%, 40% 그거 어떻게 그걸 신뢰성 있게 볼 수 있어. 완성 100% 됐을 때 인식하는 게 더 신뢰는 있지. 하지만 목적 적합하면 14, 뭐 70 요럴 때 인식하는 게 더 목적은 적합하겠죠.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런 겁니다. 뭐 손익인식 볼까요? 발생주의 봤어요. 발생주의 뭐야? 발생 기간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거지. 하는 거지. 현금주의 뭐야? 딱 현금 들어오고 현금 나갈 때만 딱 확실하지. 이건 더 신뢰성이 훨씬 높지. 하지만 발생주의는 훨씬 더 목적 적합하죠. 그 해에 얼마만큼 벌었냐는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가 더 맞잖아요. 그래서 목적 적합하다는 거 이게 더. 그죠? 오케이. 정보 보고 시점. 분기, 반기 정확한 시기에 목적 적합하는 거지만 신뢰성이 있는 결산 시지. 결산 1년입니다. 1년에 딱 정확하게 12월 30일 딱 끝났을 때 결산하는 거 완벽하게 이제 알 수 있지만 분기, 반기는 조금 약간 러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목적 적합함이 약간 좀 러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목적 적합하지. 하지만 신뢰성은 확실하지. 그렇지만 목적 적합하진 않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서로 상충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상충된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체계까지 재무회계 개념체계를 봤을 때 기본 과정이나 회계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두 개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재미없는 강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 첫 번째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요거는 이제 한번 듣고 이해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 그냥 들이댔다 외우면 돼. 그냥 그럼 말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 정말 중요한 회계 순환 과정 다음 시간 회계 순환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